이선우 회원님이 아마 그 윤학 브레인캠 아마 뭐 그런 관련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모리스의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한 연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 박수명 교수님의 사사를 맡고 있는 박사과정 이선우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표연구에서 학생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목은 3D Spiral Phase Plate Microscope for Lunar Algorithm입니다. 해당 연구는 아직 우주 탐사 분야 그리고 천문 분야에서는 아직 생소한 스파이럴 페이즈 플레이트 (SPP라고 하는 광학 소재를 활용한 광학계 이미징 그리고 현미경 임신 광학계 개발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컨셉츄얼한 연구로서 이런 광학계를 만들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달 표면에 존재하는 작은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 표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스트럭처, 페어리케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입자간의 이제 결합 굉장히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에 의한 샘플링 과정에서 해당 이런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 표면에서 인시추한 마이크로스코픽한 이제 3차원 측정은 이제 구조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SPP 그리고 리니어 스티그마티즘 프리 3미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옵티컬 컨피그레이션 구조를 적용을 하여서 우주 임무에 적합한 이런 컴팩트한 디멘전을 갖는 이런 인터페로메트릭 마이크로스코프를 설계를 하였고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PP를 활용한 이미징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 4편 정도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었고요. 이제 LATMS 구조는 이제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스웨덴에서 해당 구조를 적용시킨 스웨덴의 위성을 쌓아올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러한 광학계를 개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SPP와 이제 보텍스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콜리베이션된 이제 플레인 웨이브이 입사가 되면 SPP는 이제 OAM,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인가를 시킵니다. 그 결과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파면이 꼬여 있는 보텍스빔 혹은 이제 라겔 가우시안 빔이라는 빔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걸 포커스를 시키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디텍터에서는 이제 가운데 부분이 뻥 뚫려 있는 이제 도넛 형상의 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포커스된 빔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이미징에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이제 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같은 타겟, 이건 진딧물을 찍은 것인데요. 진딧물을 이미징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브라이트필드 이미징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SPP를 활용한 이제 스파이럴 페이즈 컨트라스트 이미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타겟의 이제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이런 엣지 컨트라스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SPP가 갖는 특성 중에서 제 타겟 이미징하는 타겟의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잡아내는 그런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던 SPC 이미징 말고 외에도 이제 SPP를 활용한 이미징 테크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스파이럴 인터페로메트리라고 하는 인터페로메트리를 활용한 이런 이미징 테크닉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럴 인터페로메트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터페로메트리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3차원의 이제 굴곡을 가진 타겟에 대해서 이제 인터페로메트리를 진행을 하였을 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페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클로즈된 루프에 이제 컨투어 형태의 프린지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이제 스파이럴 인터페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프린지 패턴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터페로메트리 경우에서 모두 이제 근접한 밝은 띠 사이에 인접한 밝은 띠 사이에서는 이제 2파이만큼의 페이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량적인 높이 측정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 인터페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빔을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빔 스플리터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빔 라인을 하나를 뽑아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티컬 컨피그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 틀어짐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스파이럴 인터페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레퍼런스 인터페런스라고 해서 별도의 레퍼런스 빔을 뽑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암의 옵티컬 구조로서 굉장히 간단한 옵티컬 컨피규레이션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정렬 틀어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이런 3천 형상에 대해서 이제 오목한 부분과 이제 볼록한 부분이 있을 텐데 스파이럴 인터페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 꼬여있는 방향이 오목과 볼록 형상에 따라서 이제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4F 이미징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에는 이제 아래 위쪽이 여기 보시는 이런 하이어 오더 빔패스라고 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구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제 SPP를 활용한 이제 이미징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에는 여기에 추가로 아래 보신 것 같은 이제 제로 소더 빔패스 또한 구현을 해야 완벽한 맥시멈 성능을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이어 오더 빔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콜리미션된 빔이 타겟에 닿으면 이제 타겟의 각 지점에서 이제 디프렉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하이어 오더 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디프렉션 타겟에 닿고 디프렉션 되지 않는 이런 빔을 이제 제로스 오더 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울퉁불퉁한 타겟이 이렇게 빔이 입사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레이팅처럼 작용을 하여서 이제 이 하이어 오더 빔과 이제 제로스 오더 빔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렸지만 실제로 이 컨피그레이션 내부 안에서 이 하이어 오더 빔과 제로스 오더 빔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텍터 위치에서 이제 인터페로메트리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프린지 패턴이 디텍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레퍼런스 빔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이런 셀프 레퍼런스 인터페런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스파이럴 인터페로메트리에 활용되는 SPP는 그 일반적인 SPP와는 또 다르게 가운데 부분을 약간 평평하게 만든 이런 모듈레이티드 SPP가 활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 이미징 광학계는 이제 4F 시스템을 따라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4F 시스템 중에서 이제 렌즈 1에 해당하는 이제 광학계를 왼쪽과 같이 LAV TMS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M1, M2, M3가 이제 자유공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의 그 플랫 미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만족을 해야지 저희가 정상 이제 맥시멈한 성능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회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이제 레이트레이싱 칼큘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한 것은 렌즈 1의 백포컬 플레인 위치에 타겟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렌즈의 포컬 플레인 위치에 SPP가 정확히 놓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에 빔이 쏴졌을 때 타겟 위치에서 초점이 맺히는 것을 확인하라 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빔을 쐈을 때 SPP 위치에서 초점이 잘 맺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LAV TMS의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제 LAV TMS의 MTF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이제 광 설계 소프트웨어인 GMAX와 그다음 광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버추얼 랩을 통해서 진행했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였고 디프렉션 림트 가까운 성능을 보이는 것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 1.9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스페셜 프리퀀시에서 이제 콘트라스트가 0.5 정도가 만족하고 그다음에 포커스 하이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통해서 프리사프 맥시멈 1.6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스팟 크기를 갖는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LAV TMS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제 반사광학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부경의 그 뒷면에 있는 차폐 문제인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엑시스 컨피그레이션이 이제 도입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온엑시스 컨피그레이션에서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이런 수차인 세컨드 오더의 아스tigmatism, 리니어 아스tigmatism이 그걸 도입할 때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필드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먼 오프엑시스 시스템은 이런 반사경의 이제 축이 이렇게 공유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반사경의 축이 아니라 반사경의 초점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리니어 아스tigmatism을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M1은 포물면으로 처음으로 설계가 되었고 M2, M3는 각각 쌍곡면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초점이 이제 공유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L'은 그 이제 초점 반사경에서 실상 초점까지 거리, L은 반사경에서 허상 초점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파라미터를 통해 설계가 되어서
리니어 아스티메트리즘 프리 컨디션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미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FOIP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타겟, LAPTMS, SPP, 큐브렌즈를 통해서 이제 디텍터에 도달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제 큐브렌즈는 이제 이상적인 아이디어 렌즈로서 설계되어서 시뮬레이션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타겟의 수직하게 빔을 입사시키기 위해 빔 스플리터와 이제 그리고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플랫미러를 집어넣어서 93/91mm 디멘전을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큐브렌즈도 100mm LAPTMS와 동일한 100mm 포컬 렌스를 가져서 한 배의 매그니피케이션을 갖도록 인증 시스템이 구현이 되었고요. 왼쪽 아래와 같이 이제 1.5 람다의 두께를 갖는 이제 물방울 모양의 반사 타겟을 집어 넣었을 때 이제 나오는 모습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는데요. 이제 1.5 마이크로미터의 반사 타겟에 대해서 OPD는 최대 3람다가 발생해서 이렇게 세 바퀴가 꼬여 있는 인터페로메트리 패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좀 더 이제 스파이럴 인터페로메트리 프린지 패턴으로부터 타겟의 3차원 형상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방금 보여드린 세 바퀴 꼬여 있는 스프린지 패턴이고요. 여기서 이제 밝은 부분을 이제 밝기가 0.5 이상 되는 부분을 해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밝은 T의 중심 부분만을 빼낸 경우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 그래서 A, B 사이에서 OPD 차이는 2파이분의 세타 람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T에 해당하는 높이를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 피팅한 결과가 이제 같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리컨스트럭션한 결과와 이제 인풋된 타겟의 그 형상을 이제 비교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9.01나노미터로 13분의 1 람다 정도의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2람다 정도의 높이를 갖는, 그래서 이제 4람다의 OPD를 발생시키는 이런 형상의 타겟을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흐릿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인터페로메트리 이미지 퀄리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프린지 패턴의 말단 부분이 항상 흐릿해지기 때문에 높이 계산 정확도에 영향을 줘서 말단 부분의 이제 디파인 정밀도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 드리자면 SPP와 LAPTMS를 이용을 해서 저희 3차원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컴팩트한 디멘전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아직 실제 타겟에 접목시키는 데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인시추한 마이크로스코픽 관측과 이제 3차원 정량적 구조 분석을 요하는 발표형 구조 측정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선. 그 인풋하는 빔의 파장이 얼마나 내려해야 되나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사실 SPP는 단 하나의 파장의 타겟에 맞는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예를 들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나노미터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그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활용하게 될 것은 아마 수십 나노미터의 뭐 밴드 패스를 갖는 이런 필터를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 거의 그 성능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센터 밴드의 긴 쪽과 짧은 쪽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를 들자면 50나노미터가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50나노 쪽과 마이너스 50나노 쪽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영향도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스파이럴 방향이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에 따라서 뭐 차이도 있나요? 네, 어느 쪽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 방향에 따라서 여기 이 오목 볼록이 바뀌듯이 그런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EM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했는데 어느 것을 쓰던 뭐 성능에는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대신에 어떨 때 볼록이고 어떨 때 오목이다라는 건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네. 그 지금 제목이 이제 루나 그레인, 더스트 레인 뭐 사진 촬영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 그레인의 3차원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떤 거를 알아낼 수가 있나요? 제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어리 캐슬이 아직은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달에서 이제 열 방출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반사율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특성이 이제 해당 이런 스트럭처와 관련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작 관점에서 네.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뭐 난이도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특별히 설계 문제만 있는 건지? 이제 왜냐면 우주에서 쓰게 되면은 복잡한 걸 만들면 항상 페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런 LAPTMS가 이런 비축 구조가 아무래도 제작 난이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이 또 포스터에서 이제 공차 분석을 통해서 아마 공차 분석 결과를 이제 포스터에서 발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